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기차를 타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북러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 4년 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막을 내린 직후였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미국 정권 교체로 대화 창구를 잃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전 세계에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물린 두 나라가 이번엔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대놓고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러의 이런 군사적 밀착에 미국은 당장 큰 실수라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는데 윤세민아 기자의 보도 보시고 통일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평양을 출발한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당국 관계자도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약 1,200km지만 북한의 철도 사정이 열악해 20시간 이상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엔 러시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두 정상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공식 행사 중인 12일 회담이 열릴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13일로 연기됐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극비 사항이었던 김 위원장의 동선이 미국 언론에 노출되면서 북한이 정상회담에 부담을 느껴 막판까지 고심하다 출발 날짜가 늦어진 걸로 풀이됩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이 현실화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한 대로 무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윤세민아 기자, 미국이 이미 열차로 이동할 경우 그 추정 경로까지 공개했는데 이번에도 굳이 열차를 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지금 태양으로 불리는 전용 열차를 타고 북러 국경 지역으로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0시간 가까이 걸리는 건 북한의 선로 사정이 매우 낙후됐기 때문입니다. 1,200km에 이르는 철로는 정상 속도라면 10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이후 철도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노선이 낡아 탈선 사고 등이 빈번해졌고 이 때문에 시속 50에서 60km밖에 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우리 정보당국은 현재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이동 동선이나 현재 정확한 위치를 밝히는 건 꺼리고 있는데요.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력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 북한이 철저한 보안 속에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의 전용 열차는 전체가 방탄 소재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무기 거래 같은 의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네, 이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알려진 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게 될까요? 네, 일단 크렘린궁 측이 현재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만큼 포럼이 폐막한 직후인 13일 이후에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인데요. 당시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루스키 섬이라는 곳 안에 있는 그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이곳은 2012년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린 곳으로 안에는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보안도 매우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대전에서 세상을 등진 초등학교 교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생전 특정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아동학대로 고소된 것뿐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신고를 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열렸지만 고인이 요청한 교권보원위원회는 끝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대전의 A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JTBC가 당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피해자는 학생인데 가해자는 다름 아닌 1학년 담임교사 A씨로 돼 있었습니다.
교사가 다수 아이들 앞에서 혼을 내거나 교장실로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주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줬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A교사를 신고한 겁니다. 며칠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A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며 경찰 조사뿐 아니라 교내 학폭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전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학폭이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끼리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 상대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학폭위 위원들은 학생에게 심리 상담과 조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A교사에 대해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거나 네. 학생이 아닌 사람한테는 아예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처분은 없고 피해자 보호 처분만 있는 거예요. 반면 A교사의 보호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롯이 교사 혼자 네 알아서 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왜 그랬냐. 뭐 그냥 안감만 하고 그래. 10개월이나 지난 뒤 A교사는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가해자로 몰렸지만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한 지진은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30만 명이 숨진 IT 대지진부터 지난 2월 튀르키예, 이번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참사가 덮쳤습니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데 벌써 2,5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무너진 건물전에 깔려있는 사람도 상당한 걸로 추정되는데 모로코 당국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입니다.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한 남성이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흥겨운 노래가 흐르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에 삶의 터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반쯤 무너져 내린 건물들만이 이곳이 마을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명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피해 지역이 주로 산간마을이거나 건물이 밀집된 중세 고도인데 암석과 잔해물로 진입로가 막혀 구조장비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맨손으로라도 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은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الناس الطريق مازال باقي مسدوده الناس مازال ما دازوا كاع مازال ما كاين اللي شاف والديه ما كاين اللي شاف الناس باقي يقلبوا على والديهم مازال ما لقاوهم كلشي طاح عليهم الجبال. 세계 지질총회 참석을 위해 마라케시를 찾았던 한국인들 일부는 오늘 귀국했습니다. 당시 묵었던 호텔은 파괴됐고 방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붕괴가 발생이 되면서 투숙객 전부가 이제 도로로 대피하는 상황이었고요. 붕괴 위험성이 원체 높기 때문에 다시 숙소를 이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 여진이 잇따르며 추가 피해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가 최악의 경우 10만 명이 넘을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전국에 60여 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도심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서구입니다. 발전소 근처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까지 있어 주민들은 매연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 밀착 카메라 정인아 기자가 가봤습니다. 굴뚝 2개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옆엔 유연탄 보일러들이 있습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지금은 밤 10시 반이 넘었습니다. 제 뒤엔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요. 조금 전 굴뚝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연기를 내뿜다가 멈췄습니다. 발전소 안엔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발전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이 출근하려고 나오면 막 높이 솟아서 막 양쪽에서 뿜어내고 그게 날 흐리면요. 이렇게 높이 솟아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퍼져요. 뭐 깔아앉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냄새가 다 퍼져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때는 저도 창문 절대 안 열거든요. 매캐하고 좀 숨쉬기 힘들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당연히 여력이 되면 이사를 나가려고 하죠. 대부분 이 동네 분들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뒤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발전소 굴뚝에서 나온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이곳까지 옵니다. 1년 내내 짙은 미세먼지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의 주 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으로 호흡이나 생활하는데 작용을 하게 되겠죠. 빨리 유연탄을 LNG라도 전환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급한 방안이다. 도심에 이렇게 발전소가 있는 건 세계 최대 규모인 대구의 염색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뿐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매연도 상당합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염색산업단지에서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은 대구 전체의 9.8%를 차지했습니다. 탄소 배출량도 대구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80만 톤이었습니다. 발전소 연료를 지금 유연탄에서 LNG로 바꾸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유연탄에서 LNG로 올라갈 교차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연료비가 아마 석탄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면은 또 업계 의논도 같이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산업단지를 아예 외곽으로 옮기는 방안도 있지만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정도입니다. 매연과 악취는 이제 주민들에겐 일상이 됐습니다. 산업단지로 옮겨도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낡은 설비를 바꾸고 유해물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밀착카메라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